거인들의 어깨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줄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투자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바이블을 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투자자이기 앞서 학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벤자민 그레이엄.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 명성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 다루는 게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보다 앞에 나왔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모든 이 투자 관련된 교과서 있으면 저도 찾아보니까 1장 1페이지에 벤자민 그레이엄 이름이 나와요. 그럼요. 교수님도 이걸로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럼요. 증권 분석책 우리나라에서도 네. 번역이 됐는데 처음엔 살까 주저했는데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두께가 두꺼운 만큼 비싸고 예. 꼭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벤자민 그레이엄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업을 워렌 버핏이 들었고 예.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 뉴먼 앤 그레이엄이라고 벤자민 그레이엄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었죠. 해병아리 시절에. 그러니까 전설의 스승이니까 이런 걸 이제 그 무협 용어로 태사부님이라고 하잖아요. 투자의 태사부인데 벤자민 그레이엄 본인은 자신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사실은 그냥 그거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현대 투자자 모두의 스승이 됐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게요. 지금 상식이라는 게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한다. 그리고 내재 가치를 숫자로 통계화해서 투자한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예. 이렇게 안 하면 그거 안 하고 투자해? 너 진짜 투기하니? 라는 얘기를 21세기엔 듣는데 20세기 초반에는 벤자민 그레이엄 이전이죠.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주가가 오르면 팔고 사면 내리면 사는 거.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었던 거죠. 네. 어찌 보면 다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고민하는 투자, 그 투자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니 주식을 사려면 그게 기업이잖아. 그럼 네. 기업을 분석해. 이게 지금 상식인데 그런 거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인물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활동을 시작했던 해가 1914년이에요. 이때 네.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20살 때인데, 이게 1914년에 굉장히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죠? 1차 세계대전. 딱 그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딱 울리고, 예. 그때 그 미국 주식시장이 전쟁 특수에 휩싸이게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관련된 중공업 기업들이 이제 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 주식시장들은 아무래도 미국 내수 기업들, 내수 시장 위주여서 뭐 브랜드 하나 갖고 놓고 물건 팔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딱 갑자기 뭐 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상장된 제조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이 기업 재무제표 좀 뜯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기업 뜯어보아 소용없어. 다 이상해. 라는 시대에서 네. 1차 대전 이후에는 기업 주식을 뜯어봐야 되는 가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네. 투자 문화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20살 때잖아요. 예. 시대 변화를 읽고 있었는데 당시에 증권업계의 선배님들은 네. 하던 대로 해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들이었는데 네. 당시의 주식 투자의 분석 방법은요. 다우 분석이라는 건데 다우 분석이요. 이게 다우 분석은 그 다우 존스 우리 유명하잖아요. 예. 다우 존스의 설립자인 찰스 다우가 만든 건데요. 네. 그냥 그 주가는 기업 분석할 필요 없어. 머리 아프고 그냥 주식 시장의 주가가 있잖아. 강세야, 약세야, 보합이야 세 개만 놓고 그거 놓고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봐야 돼. 네. 중요한 건 주식 시장의 기업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지수야. 예. 그래서 만든 게 다우 존스 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이것만 추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려니까 기업 하나하나 분석하기 너무 머리 아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올드한 투자자들은 안 하고 네.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뉴한 투자자들은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당시에 20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뉴비였던 거죠. 그래갖고 뭐 정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 종목 분석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당시에 봤더니 정말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걸 하면서 말하자면 기업 분석 자체를 하는 방법을 일종의 기술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벤자민 그레이엄 학문까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여서 이론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근데요, 항상 이런 게 그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업계나 새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 들어오면 뉴비잖아요. 예. 그 사람은 경험이 없는 게 약점이지만 예. 대신에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트렌드보다 다른 새로운 걸 쉽게 받아들이곤 하죠. 예.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예. 상당히 젊고 새로운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하고 예. 또 하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영국인이었죠. 오. 11살 때까지 발음이 영어 발음, 영국식 발음이어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대요. 아. 뭐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의 뭐 영국인의 게다가요 벤자민 그레이엄 본인의 꿈은 투자자 되는 거 아니고 워렌 버핏과 매우 달랐죠. 예. 왜냐하면 법률가를 하던가 음. 로스쿨에 가서 아니면 문학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이나 문학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집이 가난해서 돈을 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월스트리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월스트리트 주류인 사람과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투자 문법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도 사실은 많은 투기 세력이 판치지만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처음 등장했던 20세기 초만 해도 자본시장에 그 규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더 그래서 심했죠. 정글에 가까웠기 그럼요. 때문에 투기 이른바 이제 작전 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세력에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갖고 예. 전 재산을 날리거든요. 아. 예, 일단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원래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예. 집안이 몰락해요. 일단 영국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 직원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전세산 날리고 그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아버지도 폐장암으로 8살 때 돌아가세요. 아유. 벤자민 그레이엄이 예.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몽땅 이 경제권을 쥐었는데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 회사를 말아먹고 네. 어머니가 그래갖고 남은 돈으로 하숙집을 했는데 그것도 망하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근데 심지어 마지막 예. 돈이 있는데 산업 장사할 줄 모르면 하는 선택은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 선택을 했는데 당시 이런 게 있었대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게 없는데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주문을 넣겠다고 해요. 네. 주문을 안 넣어요. 아, 돈만 받고. 예. 그래서 주식 결제가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돈만 떼먹는 사기를 많이 쳤는데 거기에 걸려갖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날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때 어머니를 몰락시켰던 기억 때문에 본인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왔어도 투기 세력과는 굉장히 많이 담을 쌓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에 기반한 형태의 투자법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증권 분석에 해당되는 이른바 요즘은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기업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투자는 하기 싫다가 있었어요. 뭘 하고 싶었느냐? 계속 문학을 하고 싶어요. 나는 문학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월스트리트에 갔어. 이렇게 예.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첫 번째 직장으로 뉴버거 핸더슨 앤 러브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경력을 시작하죠. 이게 첫 직장인 것 같은데 이 뉴버거 핸더슨 앤 러브 버거 회사인지 뭔 회사인지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미국의 회사들은 이제 그 법률 회사나 투자 회사는 그 창업자들의 성을 섞어갖고 예. 뭐 이제 뭐 박앤 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뉴버거 핸더슨 그리고 러브란 세 사람이 창업한 회사인데 여기서 특이한 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일하면서 아주 기본기를 다져요. 이게 네. 우리 지금의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매일매일 시황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벤자민 그레이엄은 문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투자 전공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배운 건데 물론 숫자는 굉장히 뛰어났대요. 네.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도 잘 쓰고 계산도 잘하니까 시황 보고서를 정말 잘 쓰는 거죠. 그렇겠네.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쓰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시세, 뭐 기업 분석 이런 거에서 어느 순간부터 게으른 선배들보다 훨씬 뛰어난 후배가 되었던 거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그게 1915년이었는데 구겐하임이라는 회사예요. 뭐 이름 전체로 하면 구겐하임 익스플로레이션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네. 이게 원래 광산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거의 망하게 생긴 거예요. 예. 아무도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아니 청산에도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지금 이제 남은 가치보다 높으니까 청산시켜갖고 돈을 먹읍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담배꽁초 투자법의 기원인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 하면 몇 가지 유명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안전마진 또는 담배꽁초 투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주 초년병 때 매일매일 시황 보고서 쓰다가 발견한 이 구겐하임이라는 회사에서 담배꽁초 투자법의 기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청산해도 남는 게 있으면 이 회사에서 투자해갖고 탈탈 털어갖고 이제 이익을 남기자. 그래서 네. 여기서 수수료 20%를 가져가고요. 이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한테는 첫 번째 가장 큰 성공이었죠. 네. 그때부터 담배꽁초 투자. 바꿔 얘기하면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한다인데 이걸 갖고 그 투자의 아주 기본으로 삼게 되고요. 그 계속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투자 기법들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이제 묘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는 계속 벤자민 그레이엄은 문학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션 잡지 중에 보고라고 있잖아요. 네. 보고에서 거기다 글 하나 썼는데 하나 실리니까 예. 나 회사 그만두고 이제 소설가 될래라고 해서 회사 선배들이 쫓아가서 말려요. 예.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이볼드 타이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예.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가들의 투자 경력을 보면 물론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서 특이하긴 합니다만 아주 경력 초기에 작은 작지 않은 성공과 네. 그리고 상당히 멘탈이 흔들릴 만한 실패를 경험하곤 하는데 예. 벤자민 그레이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보면 세이볼드 타이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네. 그것도 $5,000 투자하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까지 탁 끌어들여 투자를 하거든요. 예. 세이볼드 타이어가 없는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 공장도 없고 타이어도 없고 브랜드만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기업의 실질적인 그 내살 해보지 않고 네. 내 발로 뛰지 않고 광고 보고 투자했다가 돈을 싹 다 날립니다. 아니 어머니가 전 재산을 주식 투자로 날렸으면 본인이 조심을 좀 해야지. 이게 참.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그렇죠. 제일 무섭잖아요. 위험하죠. 지금 딱 벤자민 그레이엄도 정말 뭐 구겐하임 같은 회사에서 성공하고 나서 이제는 좀 잘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세이볼드 타이어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가 1919년 때니까 25살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지인 돈까지 다 날려서 아이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먹었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때 많은 반성을 하죠. 예. 내가 왜 공장에 안 가봤나? 내가 왜 실제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았나? 예. 이런 걸 갖고 정말로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당시의 경험을 갖고 연극 희곡을 쓰려고 또 해요. 정말 하고 싶은 건 확실한 사람이네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건 정말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쓴 시나리오 제목이 거센 물결이라는 건데 거센 물결에 쓸려 나가갖고 발표는 못 됩니다. 네. 하지만 거센 물결이라는 주식 투자의 트렌드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아주 다시 태어나게 되죠. 투자자로서.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투자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돈을 크게 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게요. 20년대 들어서인데요. 뭐 그 벤자민 그레이엄 본인은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 그 운이 풀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때부터 친구들 잘 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주변 친구들 중에 부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 단체에 연결돼서 이른바 이제 머니가 쩐주를 만나죠. 네. 돈을 대줄 사람. 그러니까 루 해리스라는 친구와 호로비치 부부란 친구였는데 당시에 상당한 거금을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 독립을 하면서 그레이엄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세웁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자기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리스크 해칭 투자를 해요. 벤자민 네. 그레이엄 하면 안전마진 얘기하죠. 담배꽁초 투자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차익 거래, 뭐 당연한 거죠. 말하자면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리고 해칭 거래, 그러니까 예. 위험을 완전히 해칭하지 않은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저평가 종목 발굴하는 거. 아까 담배꽁초 투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전략만 갖고 한 3년 동안 굉장히 잘해요. 돈을 잘 버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또 벤자민 그레이엄이 오만하게 된 거죠. 내가 그레이엄 코퍼레이션 세워봤으니까 괜찮네. 네. 근데 거기서 루 해리스란 이제 돈 투자한 사람은 주식을 하도 모르는데 아는 체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둘이 불화가 일어나고 3년 만에 회사를 청산하고 그레이엄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리고 나서 꽤
돈도 좀 벌고 성장을 하는 듯 했는데 네. 그 이때 투자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돈을 제대로 벌게 되는 게 스탠다드 오일 지금 이제 뭐 쉐브론이나 뭐 예. 미국의 대형 정유 회사의 이제 전신이죠. 모태죠. 전신이죠. 여기에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큰 돈을 벌어요. 당시에 왜 유명하게 그 반독점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가 쪼개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배당금도 받고 주식 투자로 돈을 받아갖고 스탠다드 오일 투자로 돈을 크게 버는데 또 다시 급전직하 나락으로 가요. 왜요? 대공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인생을 보면 투자 세계에 오래 몸담을수록 예. 그 거시적인 변화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에 쓸려가고 예. 아까 왜 시국이 그래서 거센 물결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의 실수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투자자로서의 초기 한 20년 동안의 경험이 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정리해 갖고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대공황 때문에요. 전체 자본금의 50% 첫 해에 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16%가 날아가고 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70% 잃어가고 투자자들한테 본인 사비로 투자금을 돌려줄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을 받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 네. 흥미롭더라고요. 유니버설 픽처스였어요. 영화사요? 예, 영화사. 오. 지금도 있는 지금 오펜하이머로 아카데미 휩쓴 네, 그 네. 영화사가 이때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기다 투자를 정말 많이 대규모로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큰 손실을 보고 예. 거의 청산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때 경험을 갖고요. 예.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를 다시 재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계속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책을 써요. 예. 증권 분석. 전설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증권 분석의 배경은 내가 돈을 잘 벌어갖고 그래서 그 경험을 쓴 게 아니라 이거 조심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읽어보면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건지 물론 하라는 얘기입니다만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톤 앤 매너가 왜 그러냐?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거고요. 당시에 또 벤자민 그레이엄은 큰 아들도 잃어요. 아. 이게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라는데 예. 이것 때문에도 개인적인 충격이 있었고 이혼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증권 분석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그 컬럼비아 대학교 자기 모교에 가갖고요. 나 이때부터 이런 경험이 있고 책도 썼으니까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했는데 강의가 첫 해만 150명, 두 번째는 1000명. 세 번째는 강의실이 없어갖고 막 대강당에서 이야. 강의할 정도로 정말 인기 강의가 됐고요. 뭐 맞아자면 이제 정말 주식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도 내 인생 경험을 녹이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연극 기고 웃었잖아요. 예. 연극에서 연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왜 그 주식 투자하시는 유튜버 분들이시잖아요. 네. 보면 그런 것처럼 인기 유튜브 강사가 당시에 된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책 한 권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 고비고비의 여러 가지 자신의 성찰과 경험들을 다 녹여내서 네. 투자 분야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의 스승 아닌 스승이 돼버린 게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그 뒤로는 인생이 좀 어떻게 풀렸나요? 네, 이때부터는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있잖아요. 그 강의하다 보면 그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얘기한 걸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더 잘 얘기하고 그렇죠. 더 설명하게 되죠. 정교해지죠. 점점 강의가 발전해갖고 이제 정말 벤자민 그레이엄이 모든 사람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 강사가 되고 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서요. 예. 예를 들면 뭐 부채 비율이다, 뭐 주가 수익 비율이다, 장부 가치다, 성장률이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개념을 당시에는 책으로 만들어 교과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레이엄의 투자학 같은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은 정말로 안전지향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예. 수익성, 안정성 둘 다 안 되면 투자 안 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을 딱 만드는데 이게 지금도 통용되죠. 뭐냐면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사람으로 의인화하는데 네.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나빠. 조울증 환자.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기분이 나쁘면 더 우울증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시장에 거품이 껴. 이런 미스터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원칙이 유명한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반드시 분산 투자해라.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해라. 세 번째는
배당금 지급하는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네. 네 번째는 지금은 PER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PER 20에서 25 이하인 주식에만 투자하라. 우리도 다뤘습니다만 존 네프가 PER을 만들었잖아요. 예. PER 이전 시대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년간 주당 순이익이 20배가 넘지 않는 네. 종목에만 투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원칙적 투자를 했고 나중에 이걸 갖고 공식도 만들죠. 말하자면 기업의 이익 증가율에 2를 곱하고요. 여기다 8점을 더한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를 곱하면 내재 가치가 나온다는 건데 이건 뭐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그 왜 아인슈타인의 E는 MC2처럼 말하자면 이 투자 시장의 우주를 설명하는 공식을 하나 나름을 만들어 갖고 네. 이걸 딱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산해서 투자에 적용하기도 했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걸로 책을 선정해서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입문할 때 이걸 보는 이유가 주가가 쌉니다, 뭐 비쌉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말로 설명을 했는데 네. 서로 비싸다라고 했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숫자로 설명하니까 이제 같은 기준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네. 그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투자의 표준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은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한 투자자에 예. 가까웠는데 실전에서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월드가 또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때 경험을 완전히 집대성한 책 학문적으로 수립하게 되면서 퇴사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엔 돈도 좀 벌게 되죠.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 그러면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이자 책을 집필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투자자로서 정말 크게 대박 난 건 있나요? 인생 한 방인데요. 그 워런 버핏에 투자한 가이코라고 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보험회사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버크셔 해서회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회사 1948년도에 가이코에 먼저 투자했던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네. 그리고 54년도에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서 가이코 보고 가갖고 인수한 거예요. 48년도에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72년도가 되었을 때는요. 투자 금액은 71만 달러였는데 72년도 한 20년 투자했더니 4억 달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한 방으로 벤자민 그레이엄 평생 투자한 거는 다 그냥 이걸로 그렇네요. 더 큰 투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말년에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당연히 문학을 했겠죠? 진짜요? 네, 진짜요. 해병대 진지를 한 시곡을 쓰고요. 무대에 올리고요. 결국 인생 꿈은 실현했네요. 나중에는요. 저기 그 투자자 모임으로 유대인 모임에 나간 게 아니라 예. 그 연극인 모임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재능 있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이 달랐는데 네. 이분은 이제 투자가 재능인 일이고 예. 문학은 재능이 없는 일이었잖아요. 보통 반대여서 비극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말년에는 돈도 크게 버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사셨다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여러 그 고생하셨던 거에 대가를 받은 것 같네요. 버핏은 좀 서운했어요. 뭐 왜요? 계속 나하고 투자를 계속 하고 싶어 아. 했는데 그레이엄은 놀고 싶어 했거든요. 네. 결국 나중에 그 프랑스 남부의 엑산-프로방스라고 그 지중해 연안에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여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성찰을 책으로 집대성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투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신기주 대표님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실력이 좀 부쩍부쩍 상승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네. 보는 눈은 달라지는데 예. 네. 실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재능이 거꾸른 거 같아요.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